오늘 주제가 사랑이긴 한데요. 미친 사랑.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 성적 취향을 바꾸거나 맞출 수 있느냐. 미친 사랑은 해볼 만하다. 안녕하세요. 재진신의 20일의 양재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타이밍에 연애하기 딱 좋은 게 아니죠.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날씨가 선선해진 타이밍에 연애 얘기하기 딱 좋은 분 곽정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애하고 싶다, 연애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작가님 특별히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시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거나 녹화하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확 업시켜서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즈음에 딱 격주마다 한 번씩 와요. 지금 전화해서 누구한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머릿속에 없을 때 그럴 때가 살짝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거의 절간 같은 생활을 하셔서 살아있는 절간이죠. 인간 절간. 네. 오늘 주제가 사랑이긴 한데요. 앞에 뭐 하나 붙여봤어요. 미친 사랑. 미친 사랑. 명언이 있어요. 뭐야? 어디 정신과 책에서 봤던 거고 그래 멋있다 외워야지 했던 건데, 사랑이란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용납되는 정신병이다. 마약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까지 가나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지, 사랑이라는 게. 사랑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거 해봤어요? 너가 싫어, 이제 너랑 그만 만날래 했던 남자한테 KTX 타고 우리나라 거의 최남단까지 가면서 손편지를 써서 그걸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것은 KTX보다는 SRT가 진동이 더 심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편지를 2번 쓰면서 갔는데 울면서. 근데 사실 그게 기차의 차이가 맞아요? SRT 타고 갈 때 좀 더 절절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근육의 조절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미친 사랑에 빠져서 하는 미친 짓, 요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영화 3편을 골라봤답니다. 참고로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저도 고른 게 아닙니다. 자꾸 제가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특히 첫 번째. 그래, 나 첫 번째 영화 제목 딱 보자면 곽정은 이씨 막 그랬는데. 제가 요즘 이런 영화를 안 봐요. 인간 절간으로서. 인생의 후반부는 좀 이제 그만 야하게 야한 거 그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그 멘탈을 약간 워시하는 느낌으로 원래 좋아하던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맞아요. 너무 동의해. 첫 번째 영화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죠. 원래는 소설이 워낙 유명했었고 미국에서 그 유부녀들의 포르노그래피라고 유명했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두 번째 영화는 사실 이게 작품성이 너무 좋은 영화고 각본 쓰신 분이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죠. 각본상을. 이 영화로 받았다. 이 영화로. 이터널 선샤인. 명작이죠. 명작. 마지막은 아직 개봉을 안 했죠. 곧 개봉을 할 예정이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 조커 2. 폴리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폴리아듀로 배웠었거든요. 폴리아듀라는 거는 공유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정신병이 뭐냐면 예를 들면 부부라든지 혹은 연인이라든지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깝고 심지어 또 하나 조건이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고립되어서 둘이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없이 어떤 장소건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서 단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조현병을 둘이 같이 앓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케이스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현병의 환청 이런 것도 있지만 망상을 공유하는 그 공유정신병이라고 하는 거고 폴리아듀를 영화 제목에서 볼진 몰랐어요. 이거 정신과 1년차 때 정신과 용어 중에 좀 어려운 용어 배우는 것 중에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 영화 세계 속에 있는 미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먼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I am.
작가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잘생겼어, 돈도 많아, 젠틀해.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약간 변신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온갖 묻고 때리고 하는 기구들이 넘쳐나. 내가 어느 쪽이어야 하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건가? 나의 롤을? 자, 정한다면 어느 쪽? 아, 전 맞고 싶진 않아요. 그래. 아프잖아요. 자, 아무튼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네.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 성적 취향을 바꾸거나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지 뭐. 어디까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감고 갑자기 팬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합의되지 않은 어떤 폭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그치. 서로의 어디 선까지인지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못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라고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정색해야 되는 상황일 때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그 이제 SM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하시는 분과 인터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둘이 첫 번째 정하는 게 안전 언어? 뭐 정은 그럼 멈추는 거.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약간 그런 건가요? 레슬링 할 때 그 바닥 이렇게 치면 이제 거기서 딱 탭, 심판이 탭. 탭하면 이제 싹 그만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내가 거? 탭을 치고 있는데 얘가 막 갑자기 더 신나고 내 관절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저는 근데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취약한 상태예요. 다 벗고 있고 둘만의 공간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낮 동안에 괜찮았던 사람도 굉장히 동물적인 영역이잖아요. 일로 넘어갔을 때 정말 갑자기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은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대화를 좀 나눌 필요는 있죠. 갑자기 집에 가서 한잔 할래 하는데 이제 갑자기 짠! 제 집에 왜이더라고 이거는 뭐 갑자기 짜게 식죠. 처음부터 짜잔하고 들고 나타나면 튈 여지라도 주는 건데 아, 한참 하던 중에 갑자기 뭔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나는 탈의가 다 끝나서 뭔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짜잔 나오는 건 침대 밑에 훨씬 애매할 것 같아. 그럼 이 버튼을 눌렀는데 막 이렇게 밑에서 쫙 착착착 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진짜 황당하겠다. 근데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는 되게 통제광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딱 지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성격이라는 게 또 이런 성적 취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레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이슈가 되게 강한 성격들, 소위 강박적 성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일상생활에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정도면 강박적 성격 장애겠지만 이제 강박적 성격 성향이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에 대한 욕구 그게 주로 사람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나도 내 맘대로 해야 돼. 누가 나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내 사람들, 내가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돼야 되고. 뭐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한. 그리고 주변 상황이나 환경도 돌아가는 판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아마 그레이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엄마 친구가 그레이를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했단 말이에요. All I did was lead him to the truth of who he really is. 그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그 엄마 친구를 통해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맞고 자란 애가 그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결국 아버지와 같아지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 이후에 아버지와 똑같이 폭력적인 아빠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전형적으로 여기서 그레이는 딱 그거 같아요. 공격자와의 동일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싫어할수록 닮는다는 거죠. 싫어하면서 닮는다는 게 딱 이건.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기가 엄마 친구한테 당했던 그 학대 트라우마 기억을 가지고 그 엄마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성을 대하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든 조금 뭐 정말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옳지 못한 상황들을 겪는 케이스는 많은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채찍 잡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또 반대로 채찍을 붙잡는 성향의 사람들이 다 어떤 과거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이게 have fun, 서로 합의된 어떤 거라면 또 이렇게 나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칫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읽히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두 번째 영화는 좀 리즈너블해. 이터널 선샤인. Do I know you? 근데 재밌는 게 영화를 한 번 봤을 때 에? 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 저는 예전에 봤을 때 좀 어렵고 난해해서 보다가 몇 번을 시도했지만 계속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알고 보면 영화의 첫 씬이 그들이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 무한루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얘네가 몬탁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게 과연 처음일까? 원래 이 각본가가 엔딩 중에 하나의 후보로 올려놨던 게 다 늙은 클레멘타인이 다시 그 라쿠나사로 향하는 거. 얘네가 수십 번을 지우고 만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또 지우러 가는 그게 하나의 엔딩이었다고 할 정도.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얘기하면 반복 강박이라고. 그러니까 리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방송.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그래 다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살다 보니 걔도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고 이게 반복되는. 이걸 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얘기랑 굉장히 통하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 받은 정신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좋은 사람 만나려고 고르고 골랐는데 사실 또 부모가 나한테 했던 그런 악행을 비슷하게 일삼는 사람을 내가 결국 선택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약간 있는 게 사람들이 막 나는 만났던 애들이 다 달라, X가 다 틀려. 아니야. 근데 분명히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핵심 그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멘탈은 거의 비슷한. 그래서 같은 사람이 또 걸리는 거야. 리셋이 안 되네. 리셋을 해도 리셋이 안 되는 거죠. 리셋을 해도 가던 대로 간다는 거지. 저는 가끔 이런 게 너무 이제 두려워요. 요즘 연애를 이제 안 하는 것도 또 만나봤자 그나물에 그 또 밥이고 했던지 똑같은 또 할 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뭘 또 해? 약간 이런 그 자책감 혹은 약간 내 안에 현명함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대를 여기서 끊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내 불행의 대를 여기서 끊으리라. 근데 그래서 이 이터널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 놓고 사람들이 얘기가 많거든. 이게 왜냐면 정말로 다시 자기들이 사랑해서 만난 줄 알고 막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집에 갔다 나오면서 우편물을 가져와서 남자 차에 타자마자 뭐지 하고 카세트를 딱 틀었는데 기억을 지우기 전에 자기가 녹음했던 내용을 회사에서 보내준 거야. 이 남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여자가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고 나가는데 남자 잡아. 그러니까 여자가 또 시작하면 뭐 할 거냐. 우리 그래봤자 똑같이 저렇게 힘들 거고 서로 욕할 거고 안 좋아질 거다. 막 얘기했는데 남자가 그래도 괜찮다. 오케이라고 해서 여자도 오케이해서 둘이 다시 사귀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데 이게 그러면 해피엔딩이냐 다시 시작하니까 아니면 똑같이 또 반복할 거라 새드엔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징글징글하네요. 저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다른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건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가 변하면 이제 이거는 상대가 같아도 다른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똑같고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다면 뭐 이건 해피엔딩이야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사실 사귀다 헤어진 다음에 옛 연인을 다시 만나면 보통 1시간 안짝으로 이유를 알거든. 내가 얘랑 헤어진 이유를. 내가 이래서 헤어졌구나. 근데 보통은 후자로 가기 때문에 이들도 다시 또 싸우고 내가 이래서 얘를 싫어하고 얘랑 헤어지고 그래서 기억까지 지웠었지라고 깨닫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기억을 다 삭제했는데 다시 또 끌린다는 건 이거는 결국에는 기억이 뇌에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셀룰라 메모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했는데 그 장기 이식을 기증한 사람의 기억이 기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근데 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뭐 기억을 뭐 진짜 받았다는 그렇다면서요?
나는 안 믿고요. 그건 기억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막 이렇게 심쿵 이런 게 심장에 남지 않을까? 심쿵을 DNA적으로다가? 일으키는 애가 뇌라고. 어? 심장병이 있지 않는 한. 아 근데 뇌와 장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 학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장 옆에 또 위니까 위에도 연결, 옆에 심장이니까 또 거기에도 이렇게 딱. 정말로 아직 불가능한 뇌를 이식한다면 모를까. 심장을 갖다 띄었다고 뭐 갑자기 뭐 불어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어를 한다는 둥 막 그런 소리 하던데 내가 볼 때는 개소리지. 불가능하다. 내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는 아직 그렇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사랑은 뇌, 심장 어디라고 생각해요? 아까 심쿵해서 좀 뭔가 이상하던데. 아니 근데 뇌라는 이 두부 같은 조직이 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있나?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나?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뇌도 심장도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우주 어딘가에 떠들고 있. 사랑이 어딨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럼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이라는 건 뇌 안에 있다. 아,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경전 공부하는 사람과 과학 기반의 의사 선생님의 차이입니다. 본인의 마음은 뇌에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도 뇌에서 느끼는 거고 뇌가 신호를 보내서 신체 장기가 그런 신호를 보내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터널 선샤인 보고 교훈? 아니면 좀 드는 생각 이런 거는 결국엔 모든 남녀 관계 포함 모든 관계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마라. 이 정도 하고 다음이 이제 화제의 문제작 조커입니다. 아까 말한 폴리아듀. 조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살짝 나오죠 사실. 근데 그 조커와 마고로비 할리퀸이 사랑하는 게 잠깐 보여지긴 하는데 뭐 사실은 할리퀸이 어떤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여기서 폴리아드라는 부제를 붙였으니까 분명히 조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망상과 비슷한 거를 할리퀸이 동조를 하는데 예고편 대사에 뭐 그런 게 살짝 나오긴 하거든요. I'm nobody. I haven't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분노, 불만 같은 것들을 아마 조커가 보여준 모습에 투사시켜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영웅이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랑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면 같이 미치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너무 가까운 곳에 그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뭔가 동조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덜 미쳤었는데 더 미친 사람을 만나서 나까지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의 경우 이분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데 또 이분들을 또 아예 잘못이 없다. 아예 뭐 그냥 순전무결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게 왜 우리도 되게 지쳤을 때 정크푸드가 땡기잖아요. 그렇죠? 내 멘탈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한테 더 피해를 끼치고 강박 성향이 있는 사람을 더 이렇게 끌려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더 안 좋은 연애 상대를 고르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보게 되고 약간 이렇게 살면 얘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레스큐 판타지 이런 구원한 상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 못 태어나거나 못 벗어나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무 측은지심이 느껴지고 내가 누구를 너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 당신이 아니어도 된다. 무조건 도망가라 그때. 아 내가 구원한 상이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연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 최소한과 최대한의 구원은 말이에요. 초진 예약해 주는 거. 그렇지. 최고다. 그리고 하나 더 조커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면 영화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건 작가님도 들어봤을 얘기인데
정신과 의사는 환자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조항 같은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자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완전 무방비로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에게 과거에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한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껴요. 이걸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그래요. 즉 이 의사한테 느끼는 진짜 감정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 내 부모 혹은 나의 과거 연인, 내가 존경하던 누군가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의사한테 오기 때문에 이 의사한테 느끼는 본인의 감정이 진짜라고 착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치의를 사랑하고 주치의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는 환자들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이 현상을 겪는 경우거든요.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가 않고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느낀 거와 똑같이 정신과 의사인 주치의가 과거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이 환자한테 느끼는 거예요.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복잡한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와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이 조커하고 할리퀸 사이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할리퀸이 아무리 봐도 이제 과거에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어떤 감정을 조커, 자기 환자인 조커한테 느끼면서 이 역전이가 생기면서 이제 조커를 사랑하게 된 그 설정이 원래 원작에서는 아니었을까 싶고 사실 이 영화에서는 뭐 지금 할리퀸이 직업이 뭔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영화를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섣불리 연애를 하면 그냥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전이시키고 그 사람은 또 역전이를 느끼고 사실 굉장히 그래서 사랑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에 대한 선택은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다. 너무 쉽게 사랑할 건 아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랑은 해볼 만하다. 단 자주 말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자녀 걱정을 할 때, 혹은 실제로 20대 초중반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나이 때는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친 사랑이라는 거. 누구를 죽도록 사랑도 해보고 누구 때문에 죽도록 힘들어도 보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애라는 게 가장 최고의 거울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사실 그럴 기회가 아니면 자기의 정말 그런 바닥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거울 치료의 최고봉이 찐사랑, 미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한두 번 이상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죠. 네, 저도 그때 이별하고 당시에 하필 집에 술병이 그러니까 협찬해 주신 술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막 술을 먹으면서 잊어보려고 막 해보고 일어나면 술 먹고 딱 한 일주일 정도 그랬어요. 울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행히 그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필요해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제 안에 정신적인 자산과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지. 충분히 미치도록 사랑해 봤으면 그 사랑이 끝난 다음에는 미치도록 힘들어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패키지. 근데 그거 종합 선물 세트. 근데 그거가 무섭고 싫어서 자꾸 그거를 다른 사람으로 자꾸 잊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럴 때 꼭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자기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헤어졌는데 그냥 한 일주일 슬프고 말아. 그럼 난 일주일치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했으면 진짜 사랑한 만큼 힘들고 아파야지.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요. 자, 꼰대 얘기했고 자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영화를 여러 편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좀 재밌는 제목이기도 했고 영화도 자극적이거나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을 3편을 가지고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이제 강렬한 영화들을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뭘 봐야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친 사랑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때 어떻게 했을까 투영을 시켜보는 것도 되게 좋은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는 선선해진 가을날 곽정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화의 친구 팝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돼요?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니? 얘는 뭐 나트륨 21%, 지방 56%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얘는 설탕 덩어리. 몸에 안 좋은 애, 몸에 몹시 안 좋은 애.